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규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 연쇄살인범 김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선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6년 10월부터 약 2년여에 걸쳐 6건의 범행을 통해서 5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인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97년 12월 30일 우리 한국에서는 마지막 사형 집행날이 그날입니다. 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소위 연쇄살인범 여자로서의 원조입니다. 저는 97년 12월 말 방송을 보다가 사형 집행된 사형수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났지만 얼굴이 기억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 김선자의 5건의 살인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선자가 이 살인사건 전에 수원에서 버스에 똑같은 범행을 처음부터 익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의해서 강도죄로 검거가 돼서 3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서 살인사건은 여기에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이 자료에 없는 강도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죽지 않았다는 내용뿐입니다. 즉 82년 5월경에 수원에서 인천까지 가는 태화여객이라고 하는 버스가,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이 태화여객은 오직 수원에서 인천까지만 가는 직행버스인데 중간에 너덧 군데에서 정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승차한 손님들이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 손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음료수를 마시고 강도를 당합니다. 처음에 신고를 받은 우리 수원경찰서에서는 당시 태화여객 기사분들에게 그 자료를 주는 등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그 외에 특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을 향해서 가면 다른 곳에 앉았던 말끔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귀부인이 접근을 합니다. 와서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인천까지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고 친절하게 이 손님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 핸드백에서 삼강사화나 바카스를 따서 줍니다. 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면 별 의심 없이 이 승객은 그걸 마시게 됩니다. 공통점은 음료수를 얻어 마신 손님들 모두가 인천까지 가기 전에 음료를 얻어 마신 다음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중간에 함께 탔던, 즉 음료수를 제공한 손님에 의해서 같이 내려지는데 5사람 중 2사람은 약간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운전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음료를 권한 승객에 의해서 같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고 내려서 하숙에 자고 있다든가 또는 공원 의자 같은 데 누워 있다든가 일어나 보면 손에 끼어있던 팔찌나 시계,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게 전부죠. 다만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고 귀부인 타입이었다. 모두 5명 피해자에 의하면 이 범인은 수원에서 승차를 하고 목적지가 인천 여부는 모릅니다만은 꼭 하나같이 친절하게 다른 손님하고 이 피해자가 앉아있을 때 범인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손님에게 자기 자리를 권하고 미안하지만 같이 자리를 바꿔 앉읍시다라고 그래서 이 손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분들 피해자들이 마신 건 뭔지 모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할 때는 모두 정신을 회복하고 나중에 신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물, 마신 음식물이 뭐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7개월 정도에 걸친데 약 5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빼앗긴 귀중품도 다이아 반지가 2개, 금가락지 등 목걸이에서 모두 금붙인, 더러는 핸드백에 있던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그 진술한 내용 위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진전이 없던 차이에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화성시 오산, 그 당시에 오산은 수원경찰서의 관할이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어떤 한정식 집입니다. 소위 방석집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종업원이 우연히 TV를 보는 과정에 그 피해 사실이 방송되고, 용의자가 이러이러한 옷차림이었고 그런 귀부인 타입이었다라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보고 혹시 우리 사장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신고 내용에 특별한 증거는 없었지만은 일단 경찰은 방석집, 즉 한정식집 사장을 불러다 조사를 합니다만은 뭐 특별한 증거들만 내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지를 통해서 수사를 계획합니다. 그런 한편 식당에, 즉 한정식집에 갔던 형사가 중요한 걸 찾아냅니다. 때 사용하지 않는 연탄 아궁이를 들어보니까 그 속에 헝겊에 쌓은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찾아서 풀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피해자들이 강취당했던 다이아 반지, 목걸이, 금붙이 등이 모두 나옵니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범인은 모두 자백을 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불러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맞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고, 음식점 주인은 강도죄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압수된 증거품은 피해자들한테 전부 환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12월 말에 TV를 보다 보니까 아는 얼굴이, 즉 이 사건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김선자가 바로 이 연쇄살인범 김선자로 확인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그때 구속돼서 징역을 살고 충분히 죄를 누이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이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이 김선자의 죄 내용을 열람해 본 결과 수원에서 발생했던, 태화역에서 사용했던 약물은 수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질 않았는데, 김선자는 그 이후 징역을 살고 나와서 아예 독극물인 청산염을 사용해서 육회에 걸쳐서 5명을 죽이고 1명은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더 포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넘어가기를 하겠습니다. 이 김선자는 아마 자료를 보니까 이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채무도 많이 지고, 그런데 주로 죽은 5명 중에 아버지를 빼고 모두 채권자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김선자는 86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던 자기하고 굉장히 친하면서 개원이었습니다. 그 개원한테 김선자는 목욕탕을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같이 가서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이 음료수를 줍니다. 그 별 의심 없이 받아 마신 친구는, 개원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이나라고 하는 것은 독극물입니다. 0.5g만 마시면은 30초 이내에 죽습니다. 여기에서 김선자는 목욕탕에서 죽은 자기 친구의 목걸이와 반지 등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만은, 그 당시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별 용의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CCTV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목욕탕에 왔는지, 누가 죽였는지 의심 없이 변사 처리된 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약 6개월 뒤에 김선자한테 돈 700만 원을 빌려줬던 채권자한테 자기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거 있는데 당신한테 빌려준 700만 원을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주겠다라고 꼬셔서 시내버스를 타고 없는 채무자, 사실 가공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돈 받을 욕심으로 별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시내버스 안에서 역시 핸드백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꺼내서 청산염이 타는 그 음료수를 줍니다. 그리고서 이 채권자는 바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바로 죽고 맙니다. 여기까지도 무사하게 사건이 넘어갑니다. 세 번째, 약 7개월 뒤죠. 역시 채권자 김순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순자는 이미 김선자한테 12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을 주겠다고. 역시 돈 받을 때가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꼬셔서 데려갑니다. 이 채권자는 120만 원을 받을 속셈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차 안에서 역시 김선자가 전해주는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나 다 마시지 않은 탓에 즉사하지 않고 복통을 호소하면서 택시 타고 먼저 집으로 가자고 이래야지만은 김선자는 자기 범행이 탄로날까 봐서 극구 말려오지만 채권자는 뿌리치고 집으로 가면서 목숨을 구합니다. 여기에 김선자는 당황하게 되죠. 자기 범행이 탄로날까 봐서 뒤늦게 그 채권자 집을 찾아가 봅니다. 아까 아프다더니 괜찮느냐고. 그러면서 내 채무자를 만나서 110만 원을 받았다 라고 그 돈을 채권자한테 돌려줌으로써 입을 막게 됩니다. 물론 이 채권자는 자기가 마신 것이 청산염인지도 모르고 조금 마시다 말했기 때문에 다행히로 생명도 지장이 없었고 별 의심 없이 생명을 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김선자는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친척집 회가변을 다녀옵니다. 회가변을 다녀오고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 과정에 아버지한테도 음료수에 청산염을 탄 독국물을 주어서 아버지도 살해합니다. 물론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건 그 당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살해한 사건만, 살해 동기 부분은 추측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88년 4월 김선자는 자신의 여동생 김문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김선자는 친동생인 김문자한테도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김문자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가 필요할 때 빌려줬으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나 좀 돈 좀 되돌려 달라 라고 자꾸 추궁을 받고 독촉을 받습니다. 그러자 김선자는 알았다고 돈 주겠다고 하면 어디를 가서 누가 돈 받아주겠다라고 시내버스를 탑니다. 역시 어김없이 김선자는 자기 여동생에게도 청산염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친여동생 김문자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신고받은 목격자들도 있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웬 여자가 여기 죽어있는 그 여자를 쓰러진 걸 외면한 채 차에서 내리면서 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백과 뭘 손에서 빼가는 것 같더라 라는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함께 타고 가던 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게 차츰 똑같은 수법을 봐서 김선자를 어떤 용의점에 있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쯤에 4개월 뒤에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88년 8월 8일 동대문구 모 다방에 자기 12촌 여동생을 불러냅니다. 여동생을 불러내서 김선자는 자기가 집을 사야 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고출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해서 484만 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자기 앞 수표였고, 이 돈을 교부받은 김선자는 자기 여동생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청산염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전해서 이걸 마신 12촌 조카는 죽습니다. 즉시 죽지 않고 병원에 가서 죽게 되죠. 이런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이제 경찰은 김선자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선자는 극구 부인하고 자백할 리가 없죠. 형사들은 김선자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원된 여자 형사들이 김선자의 집을 수색 중에 화장실 뚫어진 벽 안에서 헝겊에 쌓여있는 어떤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꺼내놓고 조사해 보니까 그게 청산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자기 범행을 부인하던 김선자는 계속된 죽음과 여러 가지 정황을 들여대면서 청산염 구입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결론은 극구 부인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차에 결정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을 부검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신, 상당한 부패가 진행된 시신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시신의 위액에서 청산염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돼서 김선자는 자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6건의 사건 중 5명이 살인사건이 증거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 일로 김선자는 한국 최초의, 심지어 자기 아버지, 여동생, 그렇게 해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명을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97년 12월 말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사건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서 반성을 하고 나온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범죄를 더 배우고 더 치밀하게 범죄를 완성시킬 걸 많이 연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형자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전에 수원경찰서에 의해서 검거됐을 때 그걸로 집행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이 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선자 사건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루카스 파파님,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저런 약품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독극물로 분류가 돼서 함부로 화공약품점에서도 팔지 않습니다만은 팔더라도 이용할 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전화번호라든가 그 사가는 사람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그러나 80년대 당시에는 저 시골에서 꿩을 잡을 때도 청산염을 구해서 꿩이 좋아하는 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청산염을 집어넣고 초로 구멍을 메워가지고 꿩이 잘 다니는 곳 또는 밭에 뿌려서 그 콩을 먹은 꿩들이 많이 잡혀서 이것을 식용으로 쓴 사례도 많이 있는 등 그 즈음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심하십시오. 지금은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오늘 김선자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